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 바로 그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질문은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며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상황과 사례를 통해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바로 때로는 모호하고 때로는 명확한 그 경계선을 넘나들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관점들을 함께 탐구해 보시죠. 우선 이 질문의 핵심은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특정 인물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단순히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회 구조 속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때로는 피해자가 된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중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법적, 윤리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조명해 볼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 냉철한 이성과 깊이 있는 통찰이 요구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명백한 물리적 폭력이나 범죄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강력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행위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은 명백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 강도, 폭행과 같은 범죄 행위는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의 고통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개 법정에서 명확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단순히 표면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미묘한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가해자가 왜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배경, 즉 성장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사회적 배제, 정신질환, 극심한 빈곤, 혹은 복수심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 행위의 동기와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이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으며 법적인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이 가해자라는 단일한 정체성 너머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가해자에게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촉구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개인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성찰하는 양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폭력이나 갑질과 같은 비물리적 형태의 가해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적인 상처는 없지만 언어적 폭력, 무시, 따돌림, 권력 남용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비물리적 폭력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장기적으로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온라인에서의 악성 댓글과 같은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해 행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주변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거나 상대방이 자초한 일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공감 능력 부족, 권위의식 혹은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지만 외부에서는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 별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 떤다는 식으로 반응하여 2차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2차 피해는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고 문제 해결의 의지를 꺾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비물리적 폭력의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과거에 다른 이로부터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해집니다.
가령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던 학생이 알고 보니 가정 내에서는 심각한 학대 피해자였을 수도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다른 상사에게는 만년을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압박을 당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 누가 온전히 피해자이고 누가 온전히 가해자인지 규정하는 것은 매우 섬세하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각자의 배경과 심리 상태, 그리고 행위의 동기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가해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적인 관계에서의 피해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연인 관계나 가족 관계 혹은 동료 관계 등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흔히 쌍방과실의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해하고 다른 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특히 관계의 복잡성과 역동성 때문에 더욱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에서 한쪽이 감정적인 폭언을 퍼붓고 다른 쪽은 그에 맞서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식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갈등을 시작했는지, 누가 더 큰 상처를 주었는지, 혹은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다른 쪽은 물리적 행위의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어느 한쪽을 가해자로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구성하는 두 당사자 모두의 행동과 그로 인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그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을 넘어 관계 회복과 상호 이해를 위한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각자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가름하는 것을 넘어 관계 내에서 발생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각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앞으로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상호 노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집단 간의 갈등이나 심지어는 국제관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입니다. 모든 갈등은 대개 한쪽만의 잘못이 아닌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구조적인 피해와 개인의 가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이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사회 시스템이나 제도 혹은 차별적인 문화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명백한 사회구조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인종차별, 성차별, 지역차별 혹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구조를 재생산하거나 심지어는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을 가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특정 집단이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별적 언행을 무심코 사용하거나 그러한 시스템에 순응하는 개인은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는 개인적으로는 악의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행동이나 침묵이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구조를 강화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가해자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개인은 자신 또한 사회구조의 피해자일 수 있지만 동시에 특정 행위로 인해 다른 이에게는 가해자가 되는 이중적인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가령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와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스스로는 피해자라고 느끼지만 자신보다 약한 팀원에게는 무의식적으로 갑질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개인을 비난하고 처벌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책임과 함께 사회 시스템의 개선이라는 거시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라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의로운 가해자 혹은 피해자적 가해자라는 역설적인 개념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권력이나 불의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끼쳤으므로 가해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행위의 동기가 더 큰 정의를 위한 것이었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독립운동가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폭력적인 저항을 했을 때 그것을 단순한 가해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혹은 오랜 시간 동안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학대받던 피해자가 결국 폭발하여 가해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피해자였지만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복수하는 과정에서 결국 가해자가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주며 옳고 그름의 경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법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이 상충할 수 있는 지점이며 인간의 행위를 단순한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례들은 그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단일한 답이 존재하지 않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즉, 인간의 행위와 동기, 그리고 결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탐구는 우리 사회가 보다 인간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의 정답으로 귀결되기보다는 상황의 맥락, 행위의 의도, 결과의 파장, 그리고 각 인물의 심리적 배경, 더 나아가 사회 구조적인 영향까지 수많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단죄보다는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가해자의 행위를 비판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되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인간의 모습과 그들을 그렇게 만든 사회적 요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 또한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일 수 있다는 복잡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며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법적 정의의 실현과 더불어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그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인간 본연의 복잡성과 사회 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사유를 요구합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윤리적 판단의 영역을 넘어 법률,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중요한 화두입니다. 쉬운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고민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부당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의미 있는 해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